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는 게 그냥 교과과정 순서대로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화학 주기율표를 너무 저기 어려워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과과정이 사실은 순서가 되게 잘 짜여 있는 편이거든. 니네는 당연히 동의를 못하겠지만 니네가 봤을 땐 그냥 뭐 혐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지만 이제 강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되게 잘 짜여 있는 거는 팩트야. 왜 잘 짜여 있냐면 입자가 순서대로 딱 정렬이 되어 있거든. 니네가 주기율표 할 때 쭉 입자 순서들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원자라고 하는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원자를 구성하는 게 뭔데를 역추적해 보니까 원자 핵이었고 그럼 원자 핵을 또 구성하는 건 뭔데를 역추적해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지금 나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전자는 뭐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약간 서브 느낌으로 옆에 달려 있는 거고 단 한 번도 누구에 포함되는 관계는 아닌 상태에서 쭉 가다가 비로소 원자핵이 나왔을 때 여기에 줄기가 합쳐져 가지고 원자로 들어가는 뭐 이런 관계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우주 쪽을 먼저 하고 넘어갔다고 하면은 뭐를 먼저 알았어야 되냐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그럼 뭐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중학교 단계까지는 한 여기까지만 쪼개서 딱 엔딩을 맞이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약간 급발진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낮은 단계, 사실상 현대 물리학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입자들에까지 일단 먼저 스펙트럼을 쫙 넓혀준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애들을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기본 입자. 이거 용어를 그래서 쿼크라는 용어가 있는데 쿼크라는 입자를 가지고 우리가 양성자랑 중성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아래의 세상 더 작은 입자가 뭐가 있는지를 일단은 니네가 여기서 받아들여 주시면 돼. 이건 이해의 대상은 아니야. 참고로 그냥 세계관이 그런 거라서. 쿼크가 일단은 종류가 몇 개 있다 해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업 쿼크라는 게 있고 다운 쿼크라는 게 있다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근데 기본 입자로서 전자와 함께 묶이는 놈이라고 얘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랑 약간의 특징을 공유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질량이 겁나 작아. 질량이 없다고는 못하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걔가 사실상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무시하는 양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에서 그랬다시피 여기서도 쿼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업과 다운에 대해서 전하량만 어느 정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자 전하량은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만데? 쿼크 전하량 그럼 얼마냐? 업이라는 놈이 플러스 3분의 1을 가지고 다운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져. 보자마자 보기 싫다는 생각이 딱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가 뭐 예쁘지도 않잖아. 자연수도 아니고 그냥 유리수로 희한한 숫자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보기가 싫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수학적인 센스를 동원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이 정보를 알고 나면은 약간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착 이제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양성자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업 쿼크 2개에 다운 쿼크 하나로 돼 있어. 근데 뭐 원소 기호도 그랬지만 매번 이렇게 풀 텍스트 적는 거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약어, 기호로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과학에서는 조금 더 권장되는 방법이란 말이야. 적지 마. 어차피 책이 다 있어. 근데 미안, 농담. 적어. 아예 손 놓고 구경하는 것보다 그래도 적는 애들이 조금 더 잘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약어로 표현하면 이거야. 양성자는 그냥 UUD라고 표현하시면 돼. 중성자를 UDD라고 표현하시면 돼. 선생님. 예. 중성자가 뭐예요? 중성자가 뭐냐고요? 전하량이 없는 입자. 양성자는 전하량이 있어요? 플러스 1이 있죠. 자, 그러면 봐봐. 양성자는 플러스 아까 전하량이 얼마였어? 업쿼크가 3분의 1 했는데 플러스 2짜리가 2개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낀겨 있대? 1개 낀겨 있어. 연산을 마치고 나면 우리 수중에 남는 숫자가 뭐야? 3분의 3인 거 알겠지? 그래서 전하량 얼마가 나온다? 양성자가?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원래 지식과 부합하는 내용이 나왔어. 그러니까 중성자는 UDD잖아. UDD니까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몇 개 있어? 1개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2개 있으면 예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올 수 있는 구조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여기가 조금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는 부분이 보시면 페이지 구성을 보시면 24페이지가 아래쪽에 이제 텍스트가 쫙 확 늘어나는 듯한 부피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여기서 아마 이제 전국에 어떤 과학 과목 강사든 교사든 세워놔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가 뭐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스토리텔링 딱히 공감은 안 돼. 어차피 스토리텔링 가지고 여기 스토리 가지고 문제 안 낼 거 아니잖아 어차피 학교에서. 그래서 별 의미 없는 그냥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도 좀 순서를 잘 맞췄다는 체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니네가 한 개 적어줘야 될 게 있긴 있어서 우주의 원소 분포라고 나눠진 자료 있잖아. 거기가 좀 여백이 많거든. 여기 보시면 책에는 여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원소 분포 아래쪽에 여백이 많으니까 거기에 한 개 그려봐봐. 일단 뭘 그리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의 단원명이 우주론이라는 단원입니다. 우주론. 근데 지금 뭐 적기 싫으시면 찍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주론이라는 걸 다루는데 이제 이게 정립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좀 두 번의 큰 토론을 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델로 확정이 됐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구조를 이해한다, 스토리텔링을 해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처음과 두 번째 논쟁 각각에서 그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그 각자가 이제 주장한 내용이 뭔지를 뭐 암기를 한다 혹은 이해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그래서 부딪힌 주제가 뭐냐면 우주라는 게 모든 이제 물질들이 존재하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공간이라는 게 정적이냐 아니면 동적이냐를 가지고 싸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적이라는 건 사실상 어떤 뜻이냐면 팽창하냐 축소하는 우주가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가 타당하냐 아니면은 정적인 우주가 타당하냐 이 얘기였거든. 정적이라는 표현이 또 딱딱해서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이 며칠이냐면 12월 8일이잖아. 12월 8일의 우주랑 12월 9일의 우주랑 12월 10일의 우주를 비교했을 때 언제 어떤 우주를 비교를 하더라도 그 모양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게 정적 모델이야. 그러니까 봤을 때 뭐 과학적인 의미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건 느껴져? 안정감은 느껴지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내용물이 정적이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인기가 많았고 인기는 둘째치고 여기를 지지한 사람이 상당히 조금 네임드였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지지한 모델이었다 보니까 사실상 정적 우주론이 조금 더 뭐였냐면 우세한 시절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동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 이름은 프리드먼이라는 분인데 이름은 물어본 학교도 있고 안 물어본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어디 배정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써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내용물을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럴 때 항상 그거거든. 과학에서 어떤 논쟁의 구조가 그래요. 주장한 사람 따로고 증거 발견한 사람 따로야. 증거 발견한 사람. 여기서 증거라는 건 물증 말하는 거야. 확실하게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관측적인 증거. 관측적인 증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이게 약간 니네가 3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살짝 겹쳐. 허블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면 돼.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분이 만드셨던 허블 법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확신을 할 수 있게 됐냐면 밑에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금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얘기는 접어놓고서라도 확실히 어딘 틀려야 된다. 정적 우주로는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를 그때 결론을 냈어. 허블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적이어야 된다. 우주는 팽창을 해야 된다. 이거죠. 팽창을 해야 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이게 이제 물증으로서 쓰일 수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관측자들은 전 세계 어떤 천문학자들인지 항상 다 지구에 있을 거 아니야? 지구에 있는데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보기에 A라는 은하가 있고 B라는 은하가 있다. 사실상 은하의 개수는 우주상에 무한대로 뿌려져 있는데 A, B 은하 두 개만 딱 비교를 해봤을 때 A와 B 은하를 포함한 뭐 수천만 개의 은하들이 관측이 가능했다고 쳐. 그 당시에 천문대에 있는 천문학자가 1000만 개 이상의 은하를 다 관찰해서 일일이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뭐를 관찰할 수 있었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은하들이 전부 다 우리로부터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분들이 밝혀냈어요.
선생님, 예? 은하가 뭐예요? 은하가 뭐냐고? 별들이 모여 있는 거. 2학기 마지막 시험에 안 나왔나? 네. 그래요? 마지막 시험 뭐 쳤어요? 몇 단원 쳤어? 세포분열 쳤어? 유전자로. 5단원 쳤네? 근데 뭐 은하라는 게 지금 별의 집단이라고 했잖아. 별의 집합. 별의 집합이니까 그들 스스로 뭐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냐면 빛의 소스로 기능을 할 수 있겠지. 광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은하라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뭐를 줄 수밖에 없다. 빛이라는 걸 계속 쏘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니네 앞에 굉장히 화력이 강한 헤드랜턴을 비추고 있어.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뒤로 쭉 뺐어. 니네가 느끼기에 그 빛이 강해지는 걸로 느껴지겠어? 약해지는 걸로 느껴지겠어? 약해지는 걸로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천문대의 천문학자들도 모든 은하들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우리로부터 점점 그 발산하는 빛의 세기가 뭐 하는 걸로 느꼈다. 약해지는 거를 관측을 했다는 건데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라는 거를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도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빛의 색이 나오면 돼요. 색깔. 그렇죠? 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거. 앞으로 어차피 되게 많이 쓸 거니까 지금 바로 못을 받고 가야 되는 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가시광선이라는 어떤 이제 대상에 대해서 니네가 어느 정도 알 건 알고 가야 되는데 가시광선이라는 거는 어떤 빛들이야? 눈에 보이는 빛들을 가시광선이라 그래. 근데 조금 더 친숙하게 표현하면 그냥 무지개야. 무지개 한마디로. 무지개라고요. 무지개니까 끝과 끝 색깔이 뭐 아니면 뭔데? 빨간색 아니면 보라색이지. 보라색. 근데 이제 조금 격식 있게 표현해서 적색 아니면은 자주색이라고 합시다. 적색 아니면 자주색인데 온도가 더 높은 쪽이 어디일까 여기서? 아니야. 여기야. 자주색이 더 온도가 높고 적색이 온도가 비교적 낮아.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좀 이따 할게. 일단 지금 받아들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빛의 세기가 더 약한 쪽이 어디라고? 적색이라고. 세기가 여기가 약하고 자주색이 세기가 세. 근데 관찰 가능했던 모든 은하들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뭐를 했다로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걸로 보였다. 그러면 색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은하들의 빛의 색깔이 적색 계열로 이동하는 걸로 보였을까요? 반대 계열로 이동하는 걸로 보였을까요? 적색이요. 적색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였겠죠. 갑자기 대답을 그래서 그 현상을 조금 격식 있게 표현하면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적색편이. 모든 은하의 적색편이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았고 진짜로 존재하는 모든 은하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적색편이를 보이고 있더라. 그러면 약간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IQ 높은 천재들이 하는 작업이니까 그 사람들은 발상이 다르다는 거죠. 발상이.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학교에 모두가 나를 안 좋아하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 이상한 얘기구나. 이상한 얘기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면은 뭐라고 조금 확장을 하면 돼, 생각을. 야, 이거는 쟤네가 멀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쟤네가 뿌려져 있는 공간 자체가 뭐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발상하는 게 더 타당해. 공간 자체가 넓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제 확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공간 자체가 넓어진다. 그럼 넓어질 공간이 뭔데? 그게 바로 우주죠, 우주. 근거가 뭐다? 모든 은하가 하나도 빠짐없이 적색 편의를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모델로는 설명할 수 있거든. 모든 은하의 적색 편의를. 근데 너는 뭘로 설명했을 건데요? 안 되잖아. 내일도 이래, 내일도 이래, 오늘도 이래, 내일도 이래, 저래도 이래.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에서부터 다른 별들까지의 거리가 안 변하고 있으면 당연히 적색편이고 뭐고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루프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정적 우주론이 졌고 동적 우주론이 승리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필기를 하실 건 그러니까 요 구조예요. 요 구조. 뭐 가로치고 은하의 적색편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디베이트는 그럼 뭐였냐? 뭐 이건 또 비유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쓰는 비유인데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은 전부 다 법정에서 몇 심 제도를 보장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신기하게 이건 다 대답을 하더라고. 3심 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니네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랑 송사에 휘말렸어. 민사든 형사든 휘말렸어. 송사가 뭐예요? 송사가 뭐냐고? 법정에서 싸우는 거. 법정에서 싸우는 거. 1차에서 졌어. 그럼 뭐 해야 돼? 2차에 가야 돼. 2차 가려면 뭐 해야 돼? 항소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의 항소는 조금 이제 특징을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이 모델은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이야. 이건 도저히 부정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항소하는 진영에서도 뭐 한다? 좋다. 이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팽창할 때 동적인 우주상에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다 이제 로직을 받아들이겠는데 그 팽창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팽창을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또 두 번째 디베이트를 했다는 거죠. 1심에서 졌어가지고 내가 항소를 해서 2심을 갔는데 그때 2심 가가지고 뭐 변호사가 1심에서 졌던 논리 그대로 또 사용하겠다고 하면 돼야 안 돼? 당연히 그럼 해임을 해야 돼. 그런 좀 디테일한 과정들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붙은 이론 두 개가 뭐냐면은 정상 우주론이라는 거 하고 여기가 빅뱅 우주론이라는 겁니다. 결국 근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어디가 이겼는지는.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약간 이제 영어 단어를 동원해서 알아놓으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노말이 아니야. 정상이 노말이면 노말이 이겨야지 왜 노말 안 이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영어 단어를 굳이 써드리자면 이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정상 상태라고 보통 물리학에서 표현을 하는 건데 노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드렸고 그래서 이제 전제를 일단 저거를 기본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붙은 거냐면 이제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탯이 뭐냐면 우주의 온도 밀도야. 정상 우주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또 도입해서 얘기하자면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에 우주가 있을 때 뭐 마음엔 안 들지만 증거가 있으니까 좋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받아들일게. 근데 적어도 우주가 팽창할 때 뭐가 일어나면 안 되냐면 그 내부에 우주 물질 간의 밀도의 하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상 우주론의 주장이었어.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해야 된다고. 뭐가 일어나도 팽창이 일어나도. 선생님. 예. 정상이 그 이론이 밀도가 일정하다. 해도 이 밀도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정해야 된다는 건데 약간 여기서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면 밀도라는 게 뭐분의 뭐예요? 보통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지금 명백하게 정상 우주론도 인정한 건 뭐였어? 인정한 내용은 부피가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단 말이야. 부피가 증가해야 돼. 근데 부피가 증가해야 되는데 부피분의 뭐가 밀도란 말이야. 분모가 증가하는데 분수 전체 값은 일정해야 된대. 그럼 논리적으로 뭐가 같이 증가해야 돼? 질량이 증가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되냐? 밀도가 일정하면은 지금 뭐 구조적으로 당연히 이게 뭘 동반할 수밖에 없어? 질량 증가를 동반을 할 수밖에 없어. 정상 우주론의 이제 주장이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우주에서는 주로 밀도가 뭐랑 같이 가냐면 온도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밀도 온도가 일정했고 그 과정에서 부피 증가에 맞춰서 질량 증가가 동반됐다는 게 정상 우주론이라는 쪽의 주장이었어. 선생님. 예. 밀도가 일정하면은 온도도 일정해요? 예. 이거는 뭐 그냥 우주론에서 사용하는 기본 전제 중에 한 개라서 우린 일반인들은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그림은 그릴 필요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해했지? 그럼 정상 우주론이 뭔지는. 그래서 그러면 저거랑 이제 붙은 빅뱅 우주론은 뭐 해야 되냐면 공간 팽창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야 상식적으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공간이 팽창한다고 해서 무작정 뭐 밀도가 지켜져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질량이 더 투입되는 게 맞느냐? 아니지.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뭐는 일정한 상태로 거꾸로 질량이 뭐한 상태로? 질량이 일정한 상태로 생각해봐. 질량이 일정한데 지금 뭐 빅뱅이나 정상이나 둘 다 부피 팽창 자체는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야! 좀 봐봐. 중요한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한데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분자가 지금 뭐였다고? 분자가 고정값이라고, 픽스라고. 근데 부피가 증가한다고? 그럼 밀도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쭉쭉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아까 밀도랑 온도랑 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온도도 같이 뭐 하고 있어? 빅뱅 모델에서는 쭉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의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상 우주론은 절대로 말이 안 되잖아. 질량 보존 법칙을 어기고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나름 좀 유명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제법 세게 붙었던 겁니다. 뭐 케임브리지 박사라 졸업하신 호일이라는 분이 붙으셨어요. 프레드 호일이라는 천문학자랑 이름 써드리자면 빅뱅 이론을 주장하신 분은 가모프라는 분인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일증 확실한 프루프를 발견하신 분은 다른 분들이 발견하셨기 때문에 걔네들의 이름도 따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펜지어스라는 분이랑 윌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예.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하면 그 온도랑 밀도랑 다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왜냐하면 밀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거 써놔봐.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근데 저거 질량이 일정할 때 네.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가 내려가요. 그죠? 지울게요. 아직 여백이 좀 남으셨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책은 여백을 빡빡하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분이 만들어내신 빅뱅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물이 뭐냐면 이름은 일단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데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었고 얘네가 빅뱅의 증거로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 자료를 제가 지금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요 그림까지만 얘기하고 뭐 잠깐 쉴 건데요. 왜 근데 굳이 저런 그림 형태 자료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약간 저기 조금 더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게 더 추가가 되면 내가 봤을 때 더 좋을 것 같거든.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우주의 온도랑 시간 축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래프야. 우주 탄생 이후의 시간이겠죠. 근데 봐봐. 빅뱅 이후의 시간이라고 적을게 그냥.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현대 우주론에서 빅뱅이 승리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선이 시작점에서 뭐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 사실상 무한대로 가고 있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모델은 뭐를 지향하는 거냐면은 한 점에서 초고온, 초고 밀도에 모여있던 한 점에서부터 작은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로부터 발생한 에너지가 우주 뒤쪽을 쭉쭉 확장을 시킬 수 있었다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거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어떤 시점에는 우주 온도가 사실상 무한대에 육박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터지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고 한 3분 정도 되었을 때 온도가 몇 도로 내려갔냐면 10억으로 내려갔고 시간이 또 여기서는 좀 많이 지나가지고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온도가 몇 도로 내려갔냐면은 3000으로 내려갔어. 일부러 지금 단위에 대한 얘기를 빼고 단위 빼고 지금 숫자만 적었죠. 온도를 단위 빼고 숫자만 적으니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왜 뺐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까지 쓰던 이 섭씨 온도라는 거를 좀 버려야 돼. 앞으로는 고등학교 수준 과학에서는 절대온도 켈빈 단위로 모든 온도에 대해서는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온도라고 하고 켈빈이라고 쓰면 되는 새로운 온도 단위가 있는데 그게 섭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섭씨에서부터 더하기 273을 하면 돼. 야! 자지마. 영상 올라가면 재밌는 소리 자꾸 질러가지고 듣기 시끄럽게는. 그러면 섭씨로 0도야. 켈빈으로 몇 도일까?
더하기 273 하라고. 그럼 몇 도? 273 켈빈이겠지. 거꾸로 0 켈빈이라는 숫자도 있겠지. 0 켈빈은 대략 몇 도겠어, 섭씨로? 겁나 낮은 온도고요. 사실상 이론상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낮은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단위들이 다 켈빈인데 한 텀 더 하자면 이제 현재 우주 온도도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 문제에서. 현재 우주 온도가 대략 3켈빈이야. 교재에 따라서는 걸어치고 2.7켈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0켈빈이 아까 영하 273도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3켈빈도 겁나 낮은 온도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주 나가면 당연히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뒤쪽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성의 있게 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서 잠깐 쉬고 합시다. 옆 재료랑 결과물의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책에 있는 그림이니까 다시 책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기본 입자가 제일 처음 만들어졌잖아, 빅뱅 직후에. 빅뱅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입자로서 얻어낸 게 이거야. 쿼크랑 전자를 얻었어. 쿼크랑 전자가 누구의 재료가 될 건가가 일단은 바로 성립이 되는 게, 전자는 재료가 안 되는데 쿼크는 UUD로 묶이면 양성자라 그랬고 UDD로 묶이면 중성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양성자, 중성자까지 발전을 합니다. 제가 이 온도 그래프로 표현을 해놓은 두 포인트, 38만 년 때 3000켈빈인 것과 3분의 1 때 10억 켈빈이라는 두 포인트가 이 그림상에서는 어디에 해당을 하냐면 여자리랑 여자리에 해당을 해요. 어차피 뭐 통과해서 내신 시험에서 관심을 가질 건 무조건 이런 거거든. 그래서 포인트 두 개를 잡아놓고 그 포인트에서 각각 일어난 사건이 뭐냐를 묘사를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야. 서술형이든 아니면 객관식이든. 표현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자 이제 외워놓다시피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포인트 3분에서 10억 켈빈 달성했을 때는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냐면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생성된다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야 되는 입자들이 점점 더 무겁고 큰 게 나와야겠어. 점점 작은 게 나와야겠어. 당연히 무겁고 큰 게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쿼크랑 비교하면 누가 당연히 큰 거야? 중성자, 양성자가 큰 거고, 그럼 중성자, 양성자 다음 단계에 있는 애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도 양성자, 중성자랑은 비교했을 때 크다고 봐야겠죠. 근데 조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수소 원자 핵이라고 지금 표현이 딱 이렇게 발려 있잖아. 얘랑 뒤쪽이 좀 잘려 있긴 한데 수소 원자랑 한번 비교해봐. 수소 원자 핵이라는 표현이랑 수소 원자라는 표현의 차이점 혹시 알겠어? 야, 원자라는 건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조건이 뭐야? 전기적으로 반드시 뭐가 만족돼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전기 중성이 만족이 돼야 되니까 바깥에서 관찰 가능한 전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여야 된다고. 근데 원자 핵은 어때야 돼? 전하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는 있어야 돼. 얘는 얼마로 있어야 돼? 반드시 양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수소 원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양성자 한 개밖에 안 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 그 양성자의 플러스 1 전하를 잡아주기 위한 마이너스 1 전하를 가진 전환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기본적인 수소 원자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뭐랑 동의하겠어? 야, 이거 한 개만 있으면 그냥 수소 원자 핵이 완성된 거 아니야? 전자 뗐으니까. 이게 뭔데? 이게 양성자잖아, 양성자. 그러니까 사실 수소 원자 핵이 나왔다, 헬륨 원자 핵과 함께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책에서도 헬륨 원자 핵 생성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고, 나도 헬륨 원자 핵 생성이라고만 적었잖아.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수소 원자핵은 이 시기에 별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뭐 하고 있었다. 그 앞 단계의 중성자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시면 되냐, 결국은 이 단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준비물로, 결과물로 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타당하냐면 헬륨 원자핵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타당합니다. 거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제일 처음에 주기율표에서 원소 기호 적을 때 여기 앞단에 왼쪽 상단, 왼쪽 하단에 숫자 각각 적을 수 있다고 표현했었거든. 왼쪽 하단에 적은 숫자가 헬륨 같은 경우엔 2사를 적었단 말이야. 저기서 2가 뭐 의미하는 거였어? 원자 번호, 그렇죠. 양성자 수 의미하는 거였고, 4가 뭐 의미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냐면
원자량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자량이라는 건 원자의 질량과 같은 숫자인데 원자 질량은 뭐 더하기 뭐로 정의가 된다? 양성자 숫자 더하기 중성자 숫자로 정의가 된단 말이야. 그럼 헬륨이라는 놈은 지금 양성자가 몇 개 있고 2개 있는데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값이 4개인 거니까 양성자가 2개 있을 때 중성자도 몇 개 있다? 같이 2개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2개씩 뭐 했다고 지금 결합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헬륨 원자 핵 상태에 도달을 했다는 게 저 10억 켈빈 우주 발생하고 3분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요, 여기서 어렵다면 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내용을 정제해서 한 개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다시 얘기하는데 일대가 언제? 3분, 온도는 10억 켈빈일 때야. 이때 벌어진 이벤트가 뭐냐, 먼저 여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내가 뭐 1번 시점이라고, 1번 시점 표기가 저기 있으니까 A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A 시점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 일단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원래 우주에는 기본 입자인 쿼크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양성자, 중성자가 나왔다고 했잖아.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 자체는 처음엔 동일했어요. 뭐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거든? 다를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쫙 뿌려져 있었던 상태에서 서로서로 전환이 가능했어. 내가 지금 빨간색을 중성자라고 표시를 한 거고 파란색을 양성자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것도 가능했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것도 가능했다고.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건 비교적 되게 쉬워요. 아무 제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비교적 좀 어려운 제약 조건들을 달성을 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돌아가는 반응이거든요.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은 조건에서만 가능해. 조단위 켈빈이 나와야 돼. 조단위 켈빈. 조단위 켈빈이 나오지 않으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 이제 뭐 불가능하다 이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빅뱅 우주 모델은, 빅뱅 모델에서는 우주 온도가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식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여기서 요구하는 최소 온도를 그래서 못 맞추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 근데 위아래 잘못 썼다. 쏘리.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게 어렵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게 쉽다는 거야. 그래서 하드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온도 조건이 순식간에 붕괴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도가 계속 뭐 했으니까?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건 더 이상 안 일어나는데 뭐는 계속 일어났다. 이지하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뒤집히는 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텀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 텀 더 지나면 이렇게 되고 한 텀 더 지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한 텀 더 지나면 우주에는 이제 중성자가 멸종하는 뭐 세계관이 펼쳐지겠지.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온도에 도달했다. 이게 낮아지고 낮아지다가 비로소 10억 켈빈에 도달을 했는데 10억 켈빈에 도달했을 때 가능해졌던 현상이 뭐냐면 마지막 남은 중성자들이 아직 그 중성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던 양성자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이게 한 세트로 뭐를 만들 수 있었다. 이게 한 세트로 헬륨 원자 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냥 요걸로 대체를 할게요. 박스 안을 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가 모여 있어서 헬륨 1개가 만들어진 걸로 대체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니네가 시험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지금 당장 할 필요까지는 없긴 한데 몇 개월 뒤에 실질적인 시험 준비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거야. 저 숫자, 저 상태에서 분명히 객관식 시험에서 3개를 물어볼 거야. 3가지의 비율을 물어볼 거야. 3가지 비율. 뭐를 물어볼 거냐면 첫 번째, 양성자, 중성자 저 시점에서의 개수비가 몇 개냐를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뭘 물어볼 거냐면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를 물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뭐를 물어볼 거냐면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를 물어볼 거야. 이거는 바로 대답해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요 그림상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 몇 대 몇이라고 대답하면 될까? 몇 대 몇이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일단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냥 다 세봐. 양성자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넷, 8, 12. 얘들도 양성자잖아, 근데. 그러니까 14개지. 중성자는 몇 개야?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면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는 저 시점에서 몇 개였다? 7대 1이었다.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라는 거랑 수소핵, 헬륨핵 개수비라는 게 이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10이라고 말을 했던 거는 누구를 빼고 얘기를 한 거야? 헬륨핵을 빼고 수소핵만 셌을 때는 12가 맞지? 이 경계 안에 들어가지 않은 파란색 공만 세주면 되니까 총 몇 개인 게 뭐야? 12개인 거 보이고 저기 몇 개야? 헬륨핵. 저거 4개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거 몇 개야? 헬륨핵은. 이거 전체가 헬륨핵 1개잖아. 이거 전체가 헬륨핵 1개라고. 그러니까 헬륨핵 몇 개? 1개지. 헬륨핵의 개수비가 그래서 몇 대 몇? 12대 1이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이 질량비라는 건 뭐냐면 다시 위에서 내려오면 돼. 수소핵은 몇 개 있어? 12개 있었지. 근데 수소핵 1개의 질량은 얼마야? 수소핵 1개의 질량이 얼마야? 1이야. 헬륨핵은 몇 개 있었어? 근데 헬륨핵 1개는 질량이 얼마야? 4조. 알갱이가 4개 모여있으니까 4조. 그러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 약분하면 12대 4니까 약분하면 몇 대 몇? 3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겠지만 과정 이해하긴 귀찮잖아. 지금 당장 결과만 외워도 됩니다. 헬륨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3대 1, 개수비 12대 1,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 7대 1.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필기는 뭐 그래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아까 저기 빅뱅이라고 하는 논쟁을 마치는 데 있어서 증거 마련한 사람이 누구랬죠? 결과적으로 펜지어스라는 분이랑 윌슨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발견한 증거가 뭐랬어? 우주 배경 복사를 했지. 번호를 실제로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하진 않는데 우주 배경 복사를 증거품, 증거 2번이라고 내가 취급을 할 거야 앞으로. 그럼 증거 1도 있다는 얘기잖아. 증거 1이 뭐냐면 바로 저거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 그러니까 증거 1번이 관계된 시점이 언제다? 여기였다는 거죠. 딱 3분 지났을 때. 약간 그러면 본인이 눈치가 있는 편이면 증거 2번은 언제랑 관련이 있겠어? 그렇죠. 두 번째 시간축이랑 관련이 있을 건데 그 두 번째 시간축이 빅뱅 터지고 몇 년 뒤? 38만 년 뒤죠. (38만 년) 뒤에 일어난 그런 현상이 왜 또 구체적으로 그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8만 년 뒤에는 자 봐봐. 38만 년이라는 경계선에서 일어난 이벤트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후에는 생기는 게 뭐야? 여기 지금 글자가 잘려 있는데 헬륨 원자라고 돼 있을 거고 아래쪽에는 뭐 수소 원자라고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뭐로 발전한다고? 원자핵이 원자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원자핵이 원자로. 차이가 뭐랬어? 원자핵이 전하량이 있었는데 헬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데 그게 없는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없는 상태가 되면 전기 중성이 되려면 전자 몇 개가 필요하다? 2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기 궤도에 앉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온도가 많이 식어야지 가능한 일이고 그 식기를 요구하는 온도선이 3000켈빈인 건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현상이 뭐가 있냐면 전자라는 놈은요. 그러니까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전자가 원자에 붙잡힌 거거든. 또 제가 뭐 이런 낭만적인 표현을 좋아하니까 전자에 뭐가 생겼어? 질서가 잡힌 거란 말이야. 38만 년 이후의 세계에서는. 전자의 질서가 잡히기 전의 세계에서는 그럼 어떤 상태였냐? 원자핵은 원자핵대로 무질서하게 돌아다니고 누구도 무질서하게 전자들도 겁나 무질서하게 막 공간 전체를 메꾼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던 상태가 38만 년 이전의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저 때의 우주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빅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발생한 초고온, 초고밀도 한 지점에서 발생한 폭발이기 때문에
처음에 방출된 빛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우주 발생 당시에 방출된 빛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 빛들이 전자에 가로막혀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 전자는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진행을 방해할 수가 있어. 빛이 가고 싶은 길을 전자가 앞에 놓여 있으면 그걸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고. 방해한단 말이야, 방해.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앞쪽의 세상에선 전자가 무질서하게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전자가 가득 메우고 있으면 빛이 자유롭게 진행을 못하겠죠. 그러다가 뒤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다고? 전자들의 드디어 질서가 잡히면서 각자 전자 궤도 들어갈 자리에 찾아서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는 저 뒤에 막혀있던 빛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방해하던 게 어떻게 된 거야, 다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간 거지. 사라진 거지. 사라졌다, 소멸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뭐 하게 됐어? 내 자리를 방해하진 않게 됐어. 내 진행을 방해하지 않게 됐어. 그래서 또 제가 표현을 하기를 보통 이게 빛의 해방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빛의 해방이 일어나면서 전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그 복사를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지칭을 한다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질 때 온도는 몇 도? 3000K. 근데 지금 온도는 몇 도? 야, 우주 배경 복사의 지금 온도 몇 도? 아까 써줬잖아. 몇 도? 3K. 가로치고 조금 더 정교하게는 7Kelvin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도 뭐다? 이 현상도 빅뱅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하신 분들이 계속 쓰고다 지웠다 하고 있는 펜지어스라는 분이랑 윌슨이라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 2번으로 채택이 되어서 정상 우주론과의 대결이 확실하게 끝나게 됐다.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빅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을 이기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25쪽) 넘어가실게요. 간단하게 뭐 다들 가성비 있는 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간단하게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 마치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될 것 같거든. 중학교까지 학교 다니시면서 스펙트럼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고? 없다고? 있죠? 언제 들어보셨을 거냐면 아직 그쵸,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 아직 기억하고 계시면 되게 이제 좋은 상태인 거고, 그거 혹시 기억나나? 중학교 2학년 때 아직 뭐 본인들이 순수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금속의 불꽃 색 반응 실험이라는 거 아마 시험 치셨을 거거든. 그때 7개 외우라고 했을 거란 말이야, 학교에서. 리튬부터 뭐 나트륨 쭉, 나도 7개 리스트는 아직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색깔 겹치는 거 2개 있었어. 뭐랑 뭐 있었는지 기억나? 신기하게 이거 대답한 애들이 생각보다 있더라. 리튬이랑 누구랑 색깔이 똑같았어. 스트론튬이라는 애가 색깔이 똑같았어. 둘 다 무슨 색깔로? 하늘색이요? 빨간색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구분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불꽃 색깔을 구분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구분이 안 됐네. 목적 달성이 안 됐네. 그래서 한 번 더 정교하게 쪼갤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건데, 스펙트럼을 이제 어디에 쏘아보는 거냐면 프리즘, 보통 뭐 프리즘이라는 외래어로 많이 표현이 되는 분광기에 한번 쏘아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빛을 쪼개는데, 쫙 쪼갤 때 빛을 이렇게 파장별로 쪼개줘. 파장별로 쪼개줘. 아까 저기 적외선, 자외선 얘기를 한 김에 그래서 적색의 계열의 색깔이 있고 여기가 자주색 계열의 색깔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적색 계열의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적외라고 하고 여기를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지는 차단 크림이 적외선 차단 크림을 사요?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요? 자외선 차단해야죠. 자외선이 이제 사람 피부에 더 유해하니까.
근데 이제 뭐 앞으로는 중학교 단계까지는 이렇게 말로 때우는 과학만 하고 땡이었는데 앞으로는 약간 조금 뭐가 동원이 돼야 되냐면 수학적인 근거가 동원되는 과학이랑 수학이 조금씩 섞이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빛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우리가 그 빛의 파장이라는 값이 긴가요? 짧은가요? 이런 표현도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파장이 여기가 이미 세기가 더 낮은 빛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세기가 더 긴 빛이고 한번 찍어봐. 세기가 낮은 게 파장이 길까? 세기가 높은 게 파장이 길까? 세기가 낮은 게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근데 말로 때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숫자를 씁시다. 파장이 대략 그래서 적색 계열이 몇 파장이냐면 700나노미터 파장이고 여기가 한 400나노미터 파장을 가지게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런 파장 대역별로 빛의 종류를 쫙 하고 쪼개주는 거야. 뭐 근데 있잖아 좀 나도 유형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분명히 통합과학 내신 시험이면 물어볼 겁니다.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소 자세하게 물어볼 거고 스펙트럼을 쭉 보고 있으면은 만약에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리튬이랑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 리튬의 위치가 이렇게 세 개 흑색 배경에 저 세 개 위치에 선이 표시가 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스트론튬은 똑같은 위치에 표시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돼요. 뭐가요? 놀래라. 안 돼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아니야 위치까지 같으면 아예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 리튬 스트론튬이. 그치?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나와 있죠.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의 방출선이 나타나고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볼 건데 사용할 수 있는 예시가 어디가 있냐? 기체 방정관에서 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혹은 우주에서 관측을 할 때는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를 관측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7단원에 그래서 시험을 뭐 마지막 시험에 안 쳐셨어도 앞쪽에서는 쳤을 거 아니야. 중간에 쳤든 1학기 때 쳤든 1학기는 너무 심한가? 아무튼 그때 그래서 고온의 성온이라는 거 아마 배우셨을 거거든요. 고온의 성온. 여기서 말하는 고온의 성온이 니네가 아마 시험 치셨을 때 용어로는 방출 성온 말하는 겁니다. 뭐 오리온 자리 그런 거 있잖아. 독수리 자리. 넌 좀 남아라. 아니 너 말고 자꾸 앞에서 조는 친구. 나는 시간 많다 그랬지. 너도 시간 많지. 방출 스펙트럼이 검은색 배경에 색깔 몇 개 씌워진 거다. 기체 방정관에서 주로 나온다. 꼭 외워. 이건 진짜 미안한데 외워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흡수 스펙트럼은 대신에 조금 구조적으로 할 만한 말이 있어. 단적으로 있잖아. 태양이 있어. 지구가 있어.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태양의 스펙트럼은 뭘까요? 저기 세 개 종류 중에. 연속 흡수 방출 중에. 흡수겠죠. 흡수니까 여기 화살표 대고 내려왔겠지. 역시 니네가 순수함을 의치 않았던 시절에 배우셨던 내용 중에 뭐가 있어? 태양의 대기 성분으로 뭐뭐뭐 있다고 배웠어? 코로나라는 거 혹시 저기 들어간다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음 말고. 아무튼 대기가 겁나 뜨겁겠죠. 태양 대기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당연히 녹을 정도로 뜨겁단 말이야. 녹을 정도로 뜨거운데 과탐이 관심 있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 비교에 관심이 있거든. 지금 태양이랑 태양 대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상대적으로. 이거 자체가 빛을 방출하는 제가 더 차가울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교적 핫하고 비교적 콜드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방출하는 빛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디를 거쳐서 올 수밖에 없어. 우리 눈에. 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태양의 대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다? 태양의 대기가 여기서 일정한 에너지를 뺏어올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 흔적이 스펙트럼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 띠가 있을 때 띠 내부가 여기는 연속 스펙트럼이 일단 있어야 돼. 색깔이 다 채워져 있는 연속된 스펙트럼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저온 대기층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가지고 일정 부분들이 이빨이 빠진 상태로 이제 지금 제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것이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빨이 빠져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얻어내면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 된다는 거죠. 니네가 보고 있는 책의 그림 25쪽 이쪽이 훨씬 더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요? 그래서 이것도 저온의 기체를 통과 혹은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태양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걸 관측하신 분의 이름이 프라운호퍼 씨여서 프라운호퍼 흡수선이라고도 부릅니다. 태양의 흡수선은. 오케이. 그러면 25쪽 아래 게 1, 2, 3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빅뱅 우주론이고 추가적인 질량 투입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피가 팽창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밀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누구 모델? 정상 우주 모델. 호일이 주장하셨음. 중요한 건 뭐였다? 이게 두 번째 디베이트다 보니까 일단 누구는 전제로 깔았다 반드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 자체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도 이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는 맞는 표현인가요, 저거? 아니요, 지금 일부러 다 반대로 하는 거지. 예? 아, 잠깐만. 질량 일정하다 맞지? 질량 일정하다 맞지? 3번이 왜 맞아요? 왜 맞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라는 게 그냥 이 직육면체 큐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빅뱅이고 여기가 정상이란 말이야. 둘 중에 어떤 모델인지 간에 큐브의 부피 자체는 커지고 있잖아. 그럼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는 걸 동의했다고 봐도 돼, 안 돼? 동의했다고 봐야지 뭘 아니야. 동의한 거야. 야, 다음에 물어봤을 때 진짜 이건 대답 좀 잘해봐. 우주의 크기는 모두 팽창한 거야. 어떤 모델에서든지 정상에서든지 빅뱅에서든지. 나에서 시간이 지나도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그래, 그렇다고. 정상이 그렇다는 거. 뭐요? 선생님, 네. 빅뱅만 일정한 거 아니에요? 뭐가요? 그 일정한 거는 모르시는 분인데? 있잖아. 이제 뭐 거기도 여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 방에 이거 정리만 좀 하고 갈게. 빅뱅이랑 정상이랑 질량이랑 밀도랑 온도를 비교하는 이런 뭐 자료 해석형 문제 무조건 나올 건데 일단 빅뱅에서 질량은 일정하다고, 감소한다고, 증가한다고, 일정하다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거 먼저 할게. 밀도는 그러면 감소해야죠. 저 그림이랑 좀 비교 대조를 해봐. 온도는 밀도 온도 같이 간댔고, 다시 말한다. 밀도라는 게 정의가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부피분의 질량인데 빅뱅이라는 거는 뭐를 가정하는 거라고? 질량이 일단은 고정값이다. 질량이 픽스가 되어 있을 때 부피만 일방적으로 디립다 늘어나니까 당연히 밀도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 그 얘기라고. 그러면 정상 우주로는 뭐를 일단 못을 받고 시작했다? 밀도 일정, 온도 일정이라는 불가능한 모델을 저자로 받고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뭐 한다는 좀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감소가 왜 나와 여기서? 니 입으로 그러지? 진짜 좀 남아봐. 나가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질량 증가한다. 표 보고 대답해라. 맞죠? 7번에 잘려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못 보는데 7번 잘린 멘트가 뭐야? 나에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여 과거와 현재는 동일한 뭐를 유지한다? 상태를 유지한다. 맞죠? 그래서 빅뱅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정상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 온도는 높아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연속 방출 흡수 쓰면 되니까 넘어가고 이제 말해봐. 기체 방정관에 들어있는 원소 종류에 따라서 굵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으로
뭘 구분할 수 있다. 그럼 가가 무슨 스펙트럼이야? 오케이. 나가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라는 단어가 대놓고 나와있네. 6번이랑 8번이랑 아마 이제 같이 보셔야 될 자료인데요. 이제 아까 중요한 건 계속 여러 번 하는 건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시광선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빛이 있어. 적색 계열과 자주색 계열이 끝과 끝이야. 숫자 써줬어. 말 좀 해봐. 적색 계열이 대략 나노미터 단위로 얼마라고? 800, 900, 700 나노미터고 자주색 계열이 얼마? 400 나노미터였어. 지금 그리고 보고 계신 게 분광기라고 보통 부르는 프리즘이라는 아이템인데 보다시피 백색광을 쫙 비춰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파장 대역별로 쭉쭉쭉쭉 쪼개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이제 장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주색 계열 400나노미터의 굉장히 파장이 짧은 빛과 적색 계열의 비교적 파장이 많이 길어 보이는 빛이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만약에 굴절을 시킨다 하면은 어디가 더 굴절이 많이 되냐 이 질문을 보통 이제 또 던지게 되거든요. 굴절은 누가 더 크게 일어나냐면 파장이 짧은 쪽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얘가 더 비교적 작게 일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있잖아.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물리학에서 배우는 스넬의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법칙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을 쫙 전개하는 게 너무 길어 시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 니네가 과학만 할 것도 아니잖아.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되겠다. 자주색이 굴절 크게, 적색이 굴절 작게. 그러니까 A, B가 저렇게 했으면 누가 더 굴절이 크다는 것이다. 누가 자주색이라는 것이다. B가 자주색, 뭐 보라색 계열, 여기가 적색 계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빛이 분해되어 무지개처럼 보이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맞죠?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연색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맞나? 맞죠? A가 빨간색 빛이다. B가 보라색 빛이다. 맞다고 지금 판단해줬죠. 확인해줬죠? 답 5번. 7번에 옳지 않은 거 두 개 고르는 거죠. 예? 두 개 고르는 거야? 세 개 고르는 거야? 두 개 고르는 거. 이거는 뭐 단순한 사실 확인형이니까 고대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 고르래. 그냥 1번부터 읽어볼게. 가시광선에서 빨간색 빛은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길다. 맞아? 맞고. 기체방정관의 스펙트럼은 이제는 지루하다.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옳지 않은 거 이거. 그러면 나머지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틀렸다는 거잖아. 그지? 고대윤? 네. 너 나머지 다섯 개 중에 뭐가 옳지 않은 거 같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일단 5번은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찍기로? 선생님, 예? 제 실력인데.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라고 아니면 5번이 옳다고? 5번 몰라요. 아니, 정답인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까 전형적인 페이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잘 찍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 2번, 5번 됐죠? 뭐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관련된 문제들은 자력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소가 근데 이제 스펙트럼이 활용된 비교적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도 저희가 그래도 같이 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번호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아니 시간을 한 1분 50, 30초 정도 드릴게요. 이거 이제 풀게 하면은 항상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야 486이라는 파장값을 보고 이게 수소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따지거든. 기억 보기에 대해서. 근데 기억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보기야 없는 보기야?
일단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우주에 가장 많이 분포한데 제가 우주에 가장 많이 분포한 게 수소인 건 일단 맞거든? 그럼 기억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흡수가 아니죠 지금. 지금 보고 있는 게 흡수가 아니고 방출환이야. 뭐 근데 요런 낚시가 스타일의 낚시가 굉장히 좀 저급한 수준이라고 체감은 하시겠지만 내신에서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뭐 각자 가고자 하는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특히 주변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교 한 개만 꼽아보면 백석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석고등학교가 명성이고 나발이고 겁나 안 좋아해요. 문제가 너무 저급하다 이래서 그 외에는 나머지는 너 그렇게 나쁘진 않아. 백석은 좀 과할 정도로 저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저런 유형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해주시면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붉은색이니까 파장의 길이는 무리 없이 맞고 다른 원소하고 스펙트럼과 선의 위치가 같을 수가 없지 절대로. 나머지 보기들은 쉽게 해결이 됐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종이를 들고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씨. 야, 네, 23번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좋은 문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강도 표시 좀 해봐봐요. 이거 하고 5분 쉬고 마지막에 30분 정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남은 시간 짧게 느껴지지. 닌 자꾸 뭐에 쪼개는데. 미안하다. 봐봐. 정지 상태를 기준으로 은하 A랑 은하 B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냐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이게 이제 전형적인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고 주변 학교 중에서는 백석은 아까 쓰레기 냈고 정발이 이런 스타일 제일 좀 잘 내고 좋아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 점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지 상태의 가장 우측에 있는 흡수선 기준으로 했을 때 은하 A는 이만큼의 뭐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야. 이만큼의 이동량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은하 B는 얼마만큼의 이동량? 이만큼의 이동량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거든. 내가 지금 억지로 이동량이라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가지고 표현한 적값이 뭐냐면은 적색 편이한 정도야. 적색 편의를 통해서 발생한 파장의 이동량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격식 있는 용어로는 적색 편의량이라고 부릅니다. 적색 편의량. 종종 나올 거니까 그냥 기호를 알고 갈게. 얘 소문자 G로 적어 보통 소문자 G로. 그러니까 은하 A와 은하 B를 비교하면 이런 건데요. 자 봐봐. 지금 니네가 꼭 뭐 과학이라는 과목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이후 단계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표기법과 기호 사용법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표기법을 이런 걸 앞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하첨자로 표현하면 무슨 의미인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읽으면 되잖아. 이거 뭐의 적색 편의량? A의 적색 편의량. 이거 누구의 적색 편의량? A 적색 편의량.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보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덱트 이제 성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GA하고 GB를 비교하면 지금 누가 더 큰 거야? 확연하게. 가 훨씬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적색 편의가 훨씬 더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거니까 누가 더 격렬하게 멀어지고 있는 거야? 멀어지는 정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그죠? B가 훨씬 더 멀어지는 정도가 격렬한 거지. 지금 또 애매하게 격렬이라고 하는 희한한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그거를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다듬으면 결국 후퇴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후퇴 속도가 B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뭐 제가 종종 쓰는 쓰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 과학이 중요하다. 영어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속도라는 단어도 니네가 뭐 앞으로 이제 물리도 당장 할 거니까 그리고 3학년 시험 때서 물리 안 친 학교는 없을 거 아니야 적어도. 그때 속도, 기호 다 배웠지? 속도 영어 단어 뭐야? 영어 단어가 뭐냐고? 벨로시티라고 있어. 지금 스피드로 알아놓으셨으면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 적어놔. 벨로시티라 그래? 벨로시티. 속도가 뭐라고? 벨로시티. 많이 나온 김에 뭐 이 단원이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가속도 기호는 알죠? 이거 3단원, 6단원 할 때 다 했죠? 가속도 기호는 뭔데? 소문자
S요? 소문자 A야? S요? 소문자 A. 뭐 acceleration.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적색 편의량을 비교하면은 누가 훨씬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B가 훨씬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면은 허블 법칙을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분이 밝혀낸 게 우주에 존재하는 수천 수억 개의 은하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찰한다 했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내용은 있었어. 이 사람이 관측한 은하가 저렇게 거리의 격차가 있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멀어지냐면 훨씬 거리가 먼 놈이 훨씬 더 빨리 도망가는 그런 현상을 관측을 했고 그 현상을 이분이 자기 이름을 따서 허블 법칙이라고 불렀어. 허블 법칙이라고 불렀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니네가 이런 기호 표기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공식을 다듬어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들에 훨씬 더 정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물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V는 HR이라고. 그래서 V는 HR이 어려운 거 아니야.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좌변을 후퇴 속도라고 부르고 후퇴 속도가 뭐 곱하기 뭐로 정의가 된다. 자기 이름을 딴 상수가 있는데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한 값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걸 이분이 밝혀내셨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몇 번? 솔직히 근데 이런 얘기 다 할 필요가 없고 3번이 답으로 쉽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4번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 V는 HR 적어준 거예요. 은하 B는 은하 A보다 먼 거리에 있다. 확실하게. 오케이? 예. 5분만 쉬세요. 네? 야, 30분만 있으면 집 간다.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아까 허블 법칙 내용물 뭐였는지 다시 불러볼래? 무슨 공식하게 써줬잖아. HR 이죠. 제가 근데 뭐 순서상 이제 1학기 거를 먼저 하는 걸로 되돌아갔으니까 결국 우리가 또 니네가 시험을 쳤던 그거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행히 안 하거든. 통합과학에서. 그거 좀 어려웠을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자연학화 운동을 조금 더 딥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물리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좀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래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건 그래프에 있는 축의 내용물 그리고 축에 있는 단위에 대해서 니네가 조금 사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 아까 한글 단어를 다 써줬으니까 여기 있는 V가 뭐를 의미한댔어? 후퇴 속도를 의미한댔고 허블 상수가 H랬고 그냥 자기 이름 딴 상수 여기가 거리 의미한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뭘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 허블 법칙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단위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현재 후퇴 속도라는 놈의 단위가 km/s로 제시가 되어 있어. 요? 근데 거리에 대한 단위가 뭐라고 나와 있어? 메가파섹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3학년 마지막 학기에 그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니네가 처음 보는 표현은 아닐 거란 말이야. 일단 메가라는 건 앞으로 10의 6승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10의 6승이 곱해져 있는 파섹 단위인 거니까 파섹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파섹은 이번에 시험 치셨죠 다?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파섹은 광년으로는 몇 광년이야? 3.26광년이라고 니네가 배웠어. 시험 친 학교든 이거 시험 쳤어. 아무튼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려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어. 겁나 긴 거리인 걸 알 수 있지. 근데 아무리 긴 거리여도 단위 변환에 적절히 거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킬로미터 단위로 고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저기 그래프의 가로축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누구랑 단위가 똑같다? 킬로미터랑 단위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제가 이제 그래서 물리 단원을 진행을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프가 있을 때 니네가 당신들이 뽑아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두 가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보통 뭐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뭐를 뽑아내거나 하다? 면적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기울기를 뽑아내거나야. 일단 근데 지금은 면적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도 되는데 기울기는 뭐 예상되는 대답이 있어요. 이거는 딱 중3 졸업하던 시점에 애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똑같이 답하더라고. 거의 수학학원에서 템플릿으로 그렇게 외우게 만드나 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그치? 저게 거의 공식화된 대답인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뭔데 결국은? 결국 본질적으로는 세로 나누기 가로야. 그지? 아니 어차피 여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봤자 y축이 세로고 x축이 가로니까 y 나누기 x나 딱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세로 나누기 가로가 결국 뭐라고? 기울기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지금 세로도 수학이 아니고 우리가 물리를 하고 있으니까 세로도 사로 나름대로 뭐가 있어? 단위가 있지. 가로도 가로 나름대로 뭐가 있어? 가 있으니까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뭐니까 지금 물리니까. 그러면 세로 단위가 뭐라고 나와 있어 저기에? 가로 단위가? 그러면 뭐가 돼요 지금?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봐봐! 좀 약분이 된단 말이야 약분. 그래서 남은 게 뭐가 돼? 한글로 고쳐볼게. 뭐의 역수가 남았어? 시간의 역수가 남았지? 시간의 역수가 남았어. 시간의 역수가 남았고 이거를 천문학에서는 뭐라고 취급을 하냐면 우주의 나이로 취급을 해.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답이 뭔데? 그래프상에서 우주의 나이를 뜻하는 지표가 뭔지를 찾아보시오 이거잖아.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프상에? 봅시다. 결론을 정리할게요. 여기서 제가 기울기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시간의 역수라고 했단 말이야. 나이의 역수라고 했다고. 식으로 쓰면 이렇다고. 기울기가 뭐다? 나이 분의 1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기서 나이가 뭐냐고 물어봤잖아. 대답이 뭐라고 하면 되는데? 야! 뭐라고 하면 되는데? 기울기의 역수라고 하면 되겠지. 기울기의 역수. 허블 법칙의 메시지가 그거다. 우주의 나이가 뭘 의미한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역수를 의미한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자료 있죠?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돼 있었던 거. 그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서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그거 풀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예요? 네? 공부에서 원서 분석 숙제예요? 네. 다요. 네. 아니야. 풀고 넘어간 것도 많잖아. 같이 풀고 넘어간 거, 안 풀고 넘어간 것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면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될걸? 지금 뭐 계속 문제 찾아가는 김에 물어보는 건데 적정 과제량이 한 주에 몇 문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40? 방금 누가 40이라는 것 같은데? 아닌가? A에서 2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온도는 높아진다. 지금 모델은 무슨 모델이야? 확실하게 빅뱅 모델이지. 이 모델 안에서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진다. 맞아요? 절대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A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입자는 중성자다. 맞나? 뭔데? 중성자 아니고 쿼크, 전자 합쳐서 기본 입자.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 B에서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가 만들어졌다. 3분이랑 관련 있는 건 쿼크가 아니고 뭐였어? 아니죠. 3분이랑 관련 있었던 거 이거 대답해야 돼. 3분이랑 관련 있었던 거 일단 온도 얼마? 10억 켈빈. 이때 만들어졌던 게 뭐요?
일단 재료가 뭐랑 뭐 있었어? 양성자, 중성자는 다 있었어. 걔 중에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가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뒤집히는 과정은 계속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지점에서 뭐를 했다고? 중성자가 멸종하기 직전에 연합을 이루었다고.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붙여서 저렇게 만들어낸 헬륨 원자핵을 뭐라 그랬다고? 이걸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다고. 3분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벤트가 이거야. 잘 기억해. 자, 그러면 C에서 우주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져서 헬륨 원자핵이 되었다. 이것도 아닌 거죠. 아닌 거죠. 4번도 X고 3번도 X고 1에서 4까지 지금 다 X거든요. 3000켈빈이랑 관련 있는 시간 추근이 일단 언제야? 38만 년 후고 38만 년 후에 3000켈빈이 됐을 때 일어나야 되는 이벤트는 헬륨 원자핵이 아니고 뭐가 만들어진 거?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D에서 원자가 형성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이게 투명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요 단계 보세요. D라는 지점은 지금 뭐냐면 원래는 전자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원자핵이랑 따로 돌고 있었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금부터 질서가 잡혀가지고 그 전자들이 원자에 잡혀서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 단계에서는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돌아다니니까 전자들이 누구의 진행을 막았다고? 빛의 진행을 막았다고. 그 빛의 진행을 막다가 자리가 잡히면서부터 빛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소위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 우주 공간 모든 공간으로 이렇게 펑 하고 뻗어나간 이 빛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되면은 이 선의 경계로 만약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았겠죠. 사람 자체가 없었을 거 아니야? 사람 자체가 없었겠지만 사람이 있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관측한 우주는 어떤 상태였을 거냐? 빛이 있긴 있었어. 빛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 존재하던 빛들이 진행을 못하고 전부 다 뭐가 됐다고? 막혔단 말이야. 전자에 가로막혔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태의 우주를 이 사람은 관측을 했을 건데 그러다가 전자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빛이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주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표현을 한다? 투명해졌다고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D에서 원자가 형성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6번은 뭐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 자, 그럼 옆에 3번, 4번 풀어봅시다. 전자 쿼크는 기본 입자이다. 옳은 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다. 옳은 거. 쿼크는 3개의 전자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라는 말 들은 적이. 고대윤. 쿼크는 3개의 전자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죠. 중성자는 아까 뭐 쉽게 초성타수 배울 때 어떻게 외우자 그랬지? 양성자가 뭐? U, UD. 중성자가 U, DD. 업쿼크 한 개와 다운쿼크로 이루어진 거 양성자. 맞네. 5번 양성자는 양전하를 띈다. 중성자 전하를 띄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고 양성자는 그 자체로 헬륨 원자핵이 안 되고 누구 원자핵이 돼요? 수소 원자핵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6번으로 쉽게 나오는 문제였고요. 4번 원자를 구성한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맞는가요? 왜 아닌죠? 그럼 뭔데? 중성입니다. 네. 아니 잠깐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핵에 뭐가 있어? 수소는 핵이 양성자 한 개밖에 없지. 전자 몇 개 돌고 있어. 그럼 양성자 전하량 얼마야? 플러스 전자 전하량 얼마야? 합치면 전체 원자의 전하량은 얼마야? 그래. 원자 전하량이 0이다. 즉 원자는 뭐를 이루고 있다? 전기 중성 이루고 있다. 이 내용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 계속. 그리고 이거는 뭐 중학교 내용인데 대부분 질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 원자 핵에 의해서 결정돼? 질량에 의해서, 아니 전자에 의해서 결정돼? 남아 진짜.
원자 핵이죠. A 맞죠 그럼? D를 구성하는 B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냐? A가 뭔데 근데? 원자 핵이네. 원자 핵을 구성하는 B가 양성자냐 중성자냐? 지금 둘 중에 뭔지 구분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맞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C는 기본 입자 맞지? 기본 입자 맞지 C는? 야 써봐. 이 단계 뭔데? A 단계. 원자 핵. 그 다음 단계 뭐야? 원자 핵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양성자 아닌 중성자일 것이다까지 판단했잖아. 마지막이 뭐라고? 양성자, 중성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UUD이거나 UDD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쿼크라 한다고. 그리고 업 쿼크, 다운 쿼크에서 줄여서 U 쿼크, D 쿼크로 쓰고 있잖아. 전하량 얘기해줬지. 다시 리마인드 해봐. 업 쿼크 전하량 얼마?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 마이너스 마이너스 D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기억이랑 재밌는 거예요. 답을. 원자 핵에 의해 결정된다. 아, 바보짓 했네. A가 원자 핵 맞잖아. 그죠? 답 4번. 다행스러운 거 한 개는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요. 제가 남은 문제 풀어오라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쭉 필요한 문제들 골라서 풀고 마치면 되거든. 12번 가볼게. 3페이지 12번.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쭉 나열을 했어. 일단 제일 처음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냐? 그지? 그러면 빅뱅 일어나고 만들어져야 되는 항상 재료랑 생성물 관계 생각하랬잖아. 그죠? 기본 입자가 나와야지 얘가 기본 재료가 돼가지고 다른 상태일 때 입자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다음 단계의 입자들. 그러면 다가 그 다음이 뭐여야 되냐? 쿼크가 재료가 돼서 만들 수 있는 애가 나와야 되잖아. 누구야? 양성자, 중성자고.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재료가 돼서 만들 수 있는 다음 단계 입자가 헬륨 원자 핵이고, 마지막이 뭐야? 뭐 답은 쉽게 나오는데 여기서 좀 베리에이션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 시간 축 중에 두 번째 38만 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뭔데? 뭔데? 뭐? 원자죠, 원자. 근데 원자는 원자인데 무슨 원자? 헬륨 원자 아니면 수소 원자? 둘 다예요. 둘 다. 왜 둘 다냐? 38만 년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러니까 뭐 전하량으로 표시를 할게. 수소는 플러스 1 전하를 띄고 원자 핵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수소가. 헬륨은 전하량 얼마야, 저 원자 핵이? 헬륨 전하량 얼마야? 고대윤. 헬륨 전하량, 헬륨 핵 전하량 얼마? 플러스 2라고,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요? 예. 네. 근데 그 상태로 있다가 얘네가 지금 전자량 결합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못한 상태로 그냥 불규칙하게 전자들이 부러져 있었잖아. 네. 그러다가 38만 년이 돼가지고서야 뭐가 됐다고?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가 됐을 때 왜 이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둘 다 나와야 되냐? 앞 단계에서는 누구도 전자를 못 가지고 있었다. 얘만 못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수소도 못 가지고 있었거든. 수소 원자 핵도 전자 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비로소 전자랑 결합이 된 시기가 헬륨과 동시에 언제라고? 38만 년이니까. 그래서 가나, 라, 다마 순서가 맞고 별도로 이걸 꼭 알아놓으시자 이런 얘기예요. 박승원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봐. 몇 번 나왔어? 그 3번은 맞지 않아요? 그죠? 또 7번. 그지? 잘하네. 옳은 거 두 개 고르는 거잖아. 2번은 뭐가 문제야?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나간 거 맞지? 근데 언제가 아니야? 동시가 아니고 저것도 시간 정해줬었잖아. 몇 년 뒤라고? 38만 년 뒤라고. 너 혹시 얘가 년 가지고 지금 좀 그 낚시했다고 생각해서 3분이라고 한 거야? 그건 아니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자주 쓰는 낚시 패턴이긴 한데 38만 년 봅니다. 뭐 풀만한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아서 솔직히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자력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싶어서 좀 과감하게 넘어가서 7페이지로 갈게요. 7페이지부터는 28번부터는 한번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28에서부터 31번까지는. 자, 28번에 저기 A를 어떤 입자라고 판단을 하라는 거야. A 입자가 뭐다? 양성자인가 중성자인가? 양성자죠. B 원자가 B 입자가 중성자죠. 그래서 합쳐졌을 때 우리가 그때 관찰 가능한 아까 얘기했던 그 개수비 3개 있잖아. 그거 꼭 알아야 돼. 지금 관찰 가능한 양성자가 몇 개? 14개. 양성자 14개. 그리고 중성자 몇 개? 2개니까 개수비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7대1이다 이거죠. 옳지 않은 거를 모두 고르랍니다.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맞아 아니야? 이수민 맞지? 이름이 아직 완벽하게 숙지는 안 돼가지고 이 시기 우주온도 몇 도야? 3000 켈빈 맞아? 몇 켈빈인데? 뭐야? 너 옳지 않은 거고 몇 켈빈이야? 그럼 정정해봐. 몇 켈빈? 10억 켈빈. A는 양성자, B는 중성자는 진작에 얘기했었고 A는 업코크 2개. A가 양성자였죠. 그럼 양성자니까 UUD로 표현 가능하니까 UUD면 업코크 2개, 다음 코크 1개라고 하면 맞지? 초기 우주에는 A와 B의 수가 비슷했다는 뭐 조금 뭐 해야 되냐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지난 얘기였기 때문에 기억이 소실됐을 수가 있는데 이거 맞아? 맞아. 야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할게. 양성자랑 중성자가 초기에는 어떤 상태였다고? 초기에는 서로 간의 전환이 자유로웠다고 아니면 제약이 있었다고? 초기에는 서로 간의 전환이 다 자유로웠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것도 오케이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것도 오케이였단 말이야. 근데 비교적 난이도를 고려하면 누가 더 하드하다고? 이게 더 하드한 거였고 이게 비교적 이지한 거였어. 그래서 온도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서 봐봐 좀 앞에 대단한 친구. 야!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서 언젠가 뭐가 불가능해졌다. 얘가 불가능해졌는데 일방적으로 그래서 누구만 뜯기게 됐다. 중성자만 뜯기게 됐으니까 한 텀 지나서 이렇게 한 텀 지나서 이렇게 한 텀 지나서 이렇게 마지막 텀을 남겨두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됐다? 헬륨이 만들어졌다는 내용 계속 제가 전달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 7대1이니까 이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2번은 답을 했고 한 개 더 골라야 되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개수비 3대1이다.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개수비 몇 개야? 3대1은 아니지. 그럼 몇 개로 정정해야 돼? 몇 개? 아니 뭐 여기 있네. 여기서 수소 원자핵 몇 개야? 수소핵은 그냥 나머지랑 결합하지 않고 독립한 채 돌아다니고 있는 여기 공말하는 거죠. 12개. 헬륨 원자핵 몇 개? 파란색 바운더리 전체 1개. 12대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비 몇 대 몇이라고요? 3대1이라고요. (8페이지에) 그러면 조금 응용 버전이거든. 아마 어려울 거고 맞추실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1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원래 버전에서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어? 양성자, 중성자는?
7대 1이었고 그쵸? 원본으로는 몇 대 몇이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14대 1이었고요. 14라는 게 다소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공의 개수가 14개라는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 지금 그거를 현실에서 그런 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한번 가정을 해본 거지. 그 비율 사실 9대 1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9대 1일 때는 어차피 헬륨 원자액의 중성자의 개수는 안 바뀌고 그대로잖아. 여기가 2로 그대로 가면은 이게 맞는 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때 양성자 개수가 몇 개인 걸 가정을 하는 거야. 이 문제가 18개인 걸 가정을 하는 거니까 저게 몇 개 더 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을 4개를 더 붙여보라는 거지. 그지? 그 상태에서 합치게 되면은 수소 원자핵이 일단 몇 개가 되냐. 수소 원자핵은 이제 원자핵 질량의 합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어? 12에서 16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도 어쨌거나 중성자 개수가 2개라는 게 안 변하니까 이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헬륨의 개수가 1개 다는 여전히 이어져야 되는 내용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질량비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헬륨 원자핵은 1개가 질량이 4인데 여전히 몇 개 있다? 1개밖에 없고, 수소 원자핵은 1개가 질량이 얼마? 1인데 몇 개로 늘었다고? 16개로 늘었으니까 따라서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6대 4가 돼가지고 약분해서 4대 1이 되는 거야. 뭐 맞추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숫자에 대한 감이 있어서 맞추신 거고 잘하셨고, 솔직히 말하면 학교 내신 수준에서 이 정도면 준킬러거든요. 솔직히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준킬러로 나와야 되는데 좀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상 그럴 수가 없어서 다소 좀 쉽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43번 풀고 뭐 근데 어렵진 않은 게 일단 1번, 2번은 솔직히 그냥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의 연장선이고 3번이 좀 메인이거든. 네. 3번은 그러면 1번, 2번은 제가 하고 3번은 성원이가 아니 1번은 같이 하게. 1번, 2번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시점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개수비는 몇 대 몇이라고? 7대 1이 지금 나오면 안 돼. 7대 1이 여기 나와야 돼. 3대 1. 얘가 14대 2였잖아. 양성자, 중성자는. 근데 헬륨 원자핵은 뭐였다고? 앞에 그림을 소환하면 아이씨 안 나오네. 앞에 그림 떠올려봐. 그려줄게. 헬륨 원자핵은 뭐였다고? 양성자 몇 개랑 2개랑 중성자 몇 개랑 만나서, 이래서 헬륨 원자핵은 죽었다 깨어나도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어느 조건이든 1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 시점에 여기가 다 뭔데? 이게 수소 원자핵이었다고. 이게 뭐였다고? 헬륨 원자핵이었다고. 그럼 개수비 몇 대면? 12대 1이야. 개수비 물어봤잖아. 질량비 아니라. 그러니까 1번의 답은 12대 1이라고 해야 돼. 2번의 답을 7대 1이라고 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좀 메인이고 많이 좀 틀어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뜬금없이 쿼크의 개수비를 물어봅니다. 어느 시점에서? 2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3번 질문은 2번 질문에 이어서 가는 거야. 봐봐. 내가 지금 보유한 양성자가 몇 개라고 2번에서 결론이 났어. 라고 결론이 났고, 중성자가 몇 개라고 결론이 났어? 1개라고 결론이 났는데, 다시 소환되는 그 말. 양성자는 약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UUD로 표현을 하고, 중성자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 업, 다운, 다운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양성자 7개라는 건 이것도 7개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업코크가 총 몇 개라는 얘기야? 14개라는 얘기지. 다운코크는 총 몇 개라는 얘기야? 7개라는 얘기지. 그러면 중성자 1개일 때 업코크는 몇 개? 1개겠지. 다운코크 몇 개? 2개겠지. 결국 비교하라는 게 총량 비교하라는 거잖아. 뭐랑 뭐의 총량? 우주에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업코크와 다운코크 숫자 비율이 대략 몇 대 몇이겠어요? 자, 위아래 더하면 되겠죠. 몇 대 몇? 15대 9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은 5대 2야, 5대 4야? 5대 3이죠. 그래서 답을 5대 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발 아파. 자료로 풀어오실 과제는 일단 우주의 원소 분포 풀어오시고, 이건 웬만하면 좀 성의있게 푸시고, 다음 주에 다 물어볼 거 다 정리해서 오시고, 그리고 책 풀어. 책 몇 쪽까지 풀어야 되냐면, 책 31쪽까지 풀어오시면 돼.